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연락부 김성훈입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아카데미에서는 미국의 주택시장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의 변화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부동산 금융 내 인플레키에이션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대체투자팀 내에 부동산과 리츠를 담당하고 계신 김선미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지난주에도 발표가 됐었죠. 기존 주택 판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 주택시장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미국 주택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2020년 들어서 호황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저번 주 이제 9월달 기준으로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기존 주택은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4%가 증가를 했고요. 기존 주택의 중간 가격도 전년 말 대비 1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택 시장의 호황이 지속되는 것이 사실 반갑지만은 않은 모습인데요. 이유가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물가에 부담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두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택 가격은 이 가계 소득의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속된다고 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늘어나는 기회가 되겠지만 집이 없는 임대주택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 불안정이 심화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소득의 가격보다 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담이고 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고 내년에 미국도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호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마지막에 결국 빈부의 새로운 격차들이 주택의 소유와 소유하지 않음에 따라서 많이 나뉘는 것 좀 걱정을 주셨어요. 그럼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중고가들보다는 약간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족함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장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 이렇게 미국의 중저가 주택은 보급이 시급하지만 구조적으로 해결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이 중저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은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공급은 그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수요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는 이 중저가 주택을 주로 구매하는 젊은 연령층이 본격적으로 집을 사는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MZ 세대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80년대부터 90년대 나이로 봤을 때는 25살부터 34살 정도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독립이나 아니면 결혼 등을 통해서 주택 구입을 시작하는 시기가 됐는데 사실 이들은 이미 주택 구매 주요 구매층이 된 상황인데요. 작년 올해 해서 전체 주택 구매량의 40% 가량을 이 해당 연령층이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5세에서 34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주택 보유율은 38%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전국 평균이 65%이고 바로 다음 연령대인 35세에서 44세 연령대의 보유율이 61%인 것을 감안을 하면 사실 이 34세 이하의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재택근무 영향도 주택 수요를 좀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집을 이사하기 때문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지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도심에 회사 근처에 있는 도심에 비싸고 좁은 아파트일지라도 이제 좀 가까운 지역을 선호를 했다라면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외에 넓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 이동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2020년에 주요 지역별로 인구 유출입을 좀 나타낸 건데요. 빨간색이 인구가 빠져나갔다는 뜻이고 파란색 원이 인구가 들어왔다는 뜻인데 보시는 것처럼 뉴욕이나 LA, 워싱턴 같은 대도시에서는 인구가 크게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달라스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대도시 주변의 작은 중소도시에는 사람들이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 주택 수는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은 이제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런 중소 지역은 특히나 이제 젊은 연령층이
평소에 좋아하던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들에게 적합한 중저가 주택은 잘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허.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서 단기에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급적인 측면을 보면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특히 이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민간 디벨로퍼들이 여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사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유가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들에게는 이 중저가 주택이 수익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 최근에 원자재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이게 이제 목재 가격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미국 내 주택 건설 비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이 건설 물가지수, 생산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17%나 상승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부지가 한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원가가 올라가다 보면 이 디벨로퍼 측면에서는 수익성을 최대로 내기 위해서 가격 탄력성이 낮고 그래서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고가 주택이겠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지가 제한된다고 하면 중고가 위주로 집을 짓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첫 번째가 스타터홈이라고 해서 이제 소규모, 그 국내로 봤을 때는 40평 이하의 주택 비중을 보는데 이게 비교적 이제 처음 주택하기 쉬운 가격대 낮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중이 전체 주택 공급 중에서 15% 2000년대는 15%였으나 지금 이제 7%까지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래서 많이 감소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 게 다세대 주택이 많이 지어지면서 채워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재택근무가 언제까지 갈지 또 얼마나 적용이 될지를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벨로퍼들은 건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미루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택 수급이 좀 꼬이면서 이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사실 수요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중저가 주택에 대한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공급은 오히려 계속 밀리면서 줄어들고 있는 현상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욕구를 더 크게 늘리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바이든 정부도 이미 지난 4월 달에 한 200만 호 정도 중저가 주택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죠. 뭐 최근 9월 달에도 뭔가 약간 정책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장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이 이제 4월에 이어서 9월에도 향후 3년 동안 10만 호의 중저가 주택을 건설하는 걸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조닝 규제 완화로 주택 부지를 확보한다라는 겁니다. 이 조닝이 뭐냐 하면 국내 토지 이용 계획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주거용 용지 아니면 상업 용지가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이렇게 그 특정 용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축의 빌딩 종류나 아니면 층고 등이 좀 제한이 되는데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택 용지의 종류에 따라서 이 조닝의 종류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나 아니면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닝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지만 문제는 이 조닝 중에서도 단독주택 부지, 그러니까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부지가 특정 지역에는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실 텐데요. 이 보시면 이 분홍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단독주택 부지의 비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그 시애틀이나 아니면은 뭐 산호세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독주택 부지가 7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하나의 주택을 지어야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지의 비중이 많다라는 말은 주택 수를 늘리는 데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이번에 이 조닝 규제를 주별로 완화를 한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걸 가장 먼저 시행하는 이제 주가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75%의 단독주택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는 이미 이제 통과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단독주택 부지 한 개를 나눠서 4개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모든 부지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5% 정도만 이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70만 채 가까운 주택이 새로 생성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는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공급이 있습니다. 확 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캘리포니아로 시작이지만 다른 주들도 이게 성공적이라면 이제 완화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두 번째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정책은 첫 번째 대비해서는 좀 간접적인 방안인데요. 바로 이 민간 디벨로퍼들에게 중저가 주택을 짓는다면 금융 지원을 확대를 해준다라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금융 지원을 확대를 통해서 중저가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세액을 공제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공공기금을 지원을 해서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던가 아니면 위험 공유 프로그램이라는 리스크를 조금 경감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 체계 굉장히 좋은 점은 이게 의회의 통과 없이 연방주택금융청의 주도하에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효과가 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신 차트에서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조립식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립식 주택일까요? 네, 맞습니다. 조립식 주택은 정말 말 그대로 조립하는 주택인데요. 그 공장에서 주택의 대부분을 규격화해서 생성한 다음에 현장에서 조립해서 설치하는 건축 공법을 말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많이 익숙하지가 않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공급의 75%가 조립식 주택이고요. 미국도 지금 신규 판매의 12% 정도가 조립식 주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립식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건설 비용이 낮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이 현장에다가 직접 짓는 거 대비해서 지금 건설 비용이 한 51% 정도 낮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공장에서 대규모로 그 조립을 미리 규격화하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장에서 지어서 설치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공축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짓는 동안에 사실 현장에서는 기초 부지를 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복해서 공사를 실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기가 짧아지고요. 공기가 짧아지면 그만큼 인력을 덜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확 감소하게 되면서 건설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 기간이 짧고 건설 비용이 낮은 이런 조립식 주택이 사실 중저가 주택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좀 듣다 보니까 사실 바이든 정부 굉장히 좀 큼직큼직한 변화들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좀 욕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국내에 좀 적용할 만한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국내도 저희도 이제 중저가 주택의 부족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도 여러 번의 주택 정책이 제시가 됐는데 사실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신규 부지를 확보를 하고 두 번째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 위치와 공급 속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는 이제 신규 공급을 대부분 택지로 새로 개발을 해서 한다고 하면 3기 신도시처럼 이제 수도권 지역의 지역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수도권에 집이 많이 늘어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선호도가 좀 떨어지겠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주거지를 반으로 쪼개고 또 4분의 1로 쪼개고 하면서 이제 짓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서 주택이 늘어난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급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이제 신규 주택 형태로 공급을 하게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건설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지금 공급한다라고 발표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게 물량으로 다가오는 건 빨라야 3, 4년 그렇죠. 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수급 불균형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조립식 주택이거나 아니면 빠른 목조 주택 형태로 제공이 되면 공급 효과가 좀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는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조립식 주택을 저희가 가져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의미적인 측면에서 좀 비슷한 정책을 찾아본다고 하면 새로 짓는 거라기보단 기존에 있는 빌딩을 조금 저렴하게 바꿔서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 예를 들면 지금 공실이 많이 남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호텔이나 아니면 오피스, 상가 같은 건물들을 주거로 바꿔서 제공을 하게 되면 뭐 형태는 다르지만 효과는 공급을 빨리 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정책적으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네. 추진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대체 투자 담당자이시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 이제 바이든 다시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주택 공급의 어떤 변화 것들이 갖고 있는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임플리케이션이 있을까요? 네, 임플리케이션을 좀 찾아봤는데요. 우선 장표로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립식 주택보다는 향후로는 싱글 패밀리 주택이 좀 더 투자가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립식 주택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그런 빠른 성장률 그리고 앞으로의 잠재 성장성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 첫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그런 공급 정책에 의하면 앞으로 사실 이런 조립식 주택은 공급이 늘어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급이 늘어날 거고 게다가 이렇게 신규로 늘어나는 공급은 그 정부 정책 세부 조건에 의해서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를 중심으로 공급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급은 커지지만 살 수 있는 물량은 적어져서 오히려 IRR을 네. 얻기는 좀 제한이 될 수밖에 그러겠네요. 없어서 이런 조립식 주택보다는 이제는 상대적으로 공급 부족이 조금 더 심각해질 단일 주택이 그러니까 싱글 패밀리 주택이 좀 더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오신 김에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부동산 리츠 담당자라고 네네. 말씀을 좀 드려갖고 최근에 리츠 시장 좀 핫하죠. 네. 밸류에이션도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 간단하게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죠. 네. 주택 리츠가 지금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벌써 20% 이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는데 리츠는 기본적으로 임대료로 이제 배당 수익을 가져가는 배당 이익이긴 하지만 사실 임대료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만큼 밸류에이션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형태로 봤을 때는 조립식 주택보다는 단일 가구 주택이 좀 더 유리할 거고 단일 가구 주택 중에서는 이제 임대료 상승을 좀 더 수월하게 인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 고가의 단일 가구 네. 주택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리츠가 좀 더 유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의 반대인 그쵸. 그쪽에 대한 네네. 투자를 좀 권고드린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중저가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거를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할게요. 네,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미국 중저가 주택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임플리케이션까지 함께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 더 돌려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